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뷰리지 첫 방송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여론조사를 새롭게 알게 됐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면서 큰 관심 주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뵐 뷰리지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해서 2주 동안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때는 기자와 함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2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아주 파헤쳐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선택의 기로에서 듣는 여론조사 이야기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아니라면 바로 끊어버리는. 네, 오늘 뷰리지 첫 번째 주제, 선택의 기로에서 듣는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 30년 외길 인생, 보통 이거 장인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쓰는데 그렇죠. 여론조사의 30년 외길 인생을 함께하고 계시는 이 지앤컴 리서치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여론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시자 21세기 교회 연구소 소장이신 정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지난주 뷰리지에서는 여론조사의 허와 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네,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오류라든지 숨어있는 의도에 따라서 좀 뭔가 이 사실이 좀 바뀌는 것을 경험을 봤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 대표님, 과연 여론조사가 처음서부터 이게 오류라든지 숨어있는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의도라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한 조사를 하게 되면 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목적에 따라서 설문지를 디자인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의도성이 약간 깔릴 수는 있습니다. 조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각 설문지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의 오차와의 싸움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해요. 네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오차들이 다 있는데 가장 오차를 처음부터 잡기 어려운 거 설문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설문지를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사람이. 신입 연구원이 이 일을 처음 시작해서 혼자 어느 정도 완성적인 설문지를 만드는 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네. 그 정도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 여론조사의 시작이 미국의 대선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후보가 출마를 하면은 누가 당선될지가 너무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조사를 좀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36년 대공황 시기에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랜던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대통령 선거마다 미국에서 이렇게 좀 조사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가 좀 이슈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알려져 있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사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론조사 전문 회사들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으니까 잡지사가 여론조사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그때 썼던 방법이 우편조사였어요. 우편으로. 네네. 우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폰북이라고 해서 이제 책에 있는 그 리스트 다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주들하고 그 리스트를 1,000만 명한테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30만 명 정도가 응답을 한 거예요. 예. 우편으로.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더니 57대 43으로 랜던 후보가 이기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갤럽이 등장했어요. 갤럽. 갤럽은 오히려 거꾸로 56대 44로 루즈벨트가 이기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실제 결과는 루즈벨트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갤럽이 뜨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방법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갤럽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혹시 네. 조사한 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우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리스트가 그 당시에 공항이니까 집에 전화 있는 집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네. 근데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중산층 소득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의 표만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화당 후보한테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당 후보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루즈벨트는 민주당이니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근데 갤럽은 각 지역별로 또 성별로 연령별로 골고루 인구 비례에 의해 유권자 비례를 위해서 그렇게 추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일반 사회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여론조사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의견을 묻는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여론조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성경에는 이제 통계조사는 있죠. 인구조사와 같은 통계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민수기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라는 게 이제 백성의 수라는 뜻이고 영어 표기는 이제 넘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실제로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 왕도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가 130만 명이다 이렇게 조사한 게 나와 있고요. 또 신약에 가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호적 조사를 시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몇천 년 전서부터도 여론조사 같은 그런 숫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 모음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적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서 조사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조사였던 것이죠. 반면에 뒤에 나오는 조사는 이제 인간의 욕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민수기의 말씀에서 그 백성들을 조사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그 조사 과정에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조사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어떤 자신의 욕심과 교만,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벌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그 로마 제국이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권력에 따라서 한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권력에 따라서 한 것이 다 나쁜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근대 국가가 들어오기 전에 전통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다 이런 조사들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세금 징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뭐 의도 자체가 있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의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조사는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나치게 어떤 불순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든지 요즘 이제 선거철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사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결과에까지도 조금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후보 진영에서 조사 회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 후보한테 유리하게 설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론조사는 한 시대를 딱 커팅해서 그 시대의 민심을 파악하는 하나의 스냅 사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온도계에서 온도를 재는 그런 기능인데 마치 온도계가 온도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발표가 될 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거에 대한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밴드 웨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위에 밴드 이제
악단이 연주하면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네, 근데 네. 동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마차에 올라타고 싶은 마음. 네. 이게 밴드 외건이 마차니까. 왠지 타고 싶죠. 네, 밴드 좋아 효과라는 보이고.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요건 뭐냐면 1위 후보한테 유리하다. 1위 발표가 되면 1위 후보한테 유리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사는 이제 읍면 지역의 노인분들은 네. 내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반대 이론은 뭐냐면 언더덕 시어리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두 마리 개가 싸우고 있는데 밑에 깔린 개 언더덕. 그러니까 동정표입니다. 그러니까 2위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데 예. 동정표가 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이론이 더 맞는 나라냐 네. 이렇게 궁금하네요. 또 궁금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밴드웨건 이펙트가 더 우리나라한테 맞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그때 달라요 것처럼. 네, 네. 근데 제 판단,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언더덕이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요. 네. 이제 곧 뚜껑이 열리겠지만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이 1위 후보하고 2위 후보 특히 그 진보 쪽의 후보하고 보수 쪽의 후보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선거날 가면서 계속 줄어들 거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언더덕이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TV나 또 포털이나 이 뉴스를 접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또 뭐 오류나는 부분도 있고 또 숨은 의도에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가짜 뉴스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분별하기 구분하기 어려운 너무 것 힘든데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우리나라 가짜 뉴스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요즘 많이 가짜 뉴스들이 있고요. 예.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에 많이 사용했던 루머라는 말과 네. 오늘날의 가짜 뉴스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머의 사회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루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미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규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도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라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루머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뭐라 카더라 하는 얘기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학자들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산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의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스란 말도 그렇습니다만 공식 언론 보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TV 뉴스라든지 딱 봤을 때 그냥 뉴스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신문 기사처럼 딱 나오는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더 현혹시키게 되는 것이고 정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네. 이것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경우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세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요즘 SNS 많이 조회가 되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든지 네. 실제로 그걸 보고 후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실제적인 이익과 보상을 생각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악의적이고 불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순한 의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 주고 싶지도 않고 바르게 분별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분별하기는. 오류나는 거와 여론조사를 이거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류나는 것도 있고 분별하는 수은료도 거 저도 있고 어려워요. 저도. 대표시잖아요. 네. 한 말씀 그래서 해주세요. 언론에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저희는 동물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데이터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시는데 네.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조사 결과를 보실 때 네. 오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조사 뭐냐? 기관을 볼 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 나오는 조사 결과 발표를 딱 네. 보셨을 때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자기 상식하고 맞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식하고 맞아야죠. 네, 네. 이거는 너무 상식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언론 보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구직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 시즌에 이직을 고려한다 62%가 나온 거예요. 여름에 또 얼마나 네. 일하기 싫습니까? 네, 네. 그런데요.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 시즌에 10명 중에 6명이 이직을 고려한다? 이거는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특별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 실어준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봤더니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는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나 그냥 방문한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 시즌에
자기가 이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거기 들어갔겠죠. 예, 어차피 네. 구직 사이트니까 네, 네. 응답했으니 응답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총선이 좀 얼마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종교 사회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좀 눈여겨보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다방면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만 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나온 게 있었고요. 좀 전에는 그 정치 관련해서도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그 문항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당 활동 등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일반 성도의 79.6%가 반대를 했고요. 네. 목회자도 비슷하게 71%가 반대를 해서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네. 일반 성도의 58.8%는 반대했는데 네. 목회자는 74%가 찬성을 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찬성이 더 거는-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자가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 더 수용적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강단에서 네. 지나치게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정치적인 의견 표명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고요. 네. 특별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좀 당파적인 네.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서 또 이제 21세기 교회 연구소 소장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 마지막 말씀.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일마다 통계 자료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또 외국 사례가 데이터에 어떤지 계속 가깝게 계속이죠.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로 우리 몸하고 아주 같이 접해서 통계 자료가 지금 있는데 네.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목회자들한테 매주마다 사회 통계와 기독교 통계를 묶어서 이렇게 리포팅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보면은 목회자들 중에서 그 설교 때 통계 자료를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통계 자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더 객관적이세요. 좀 더 균형적이세요. 그분이 이념적인 성향이 어떤지 상관없이. 네. 근데 이게요, 교인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교인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균형적으로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권리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근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또 귀들을 그렇죠. 또 많이 네. 기울이시고. 교인들까지 진영 논리에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통계 자료를 계속 많이 활용하시면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균형적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데이터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말씀. 네. 저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고 연구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50년, 10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잘 보기만 해도 최소한 한 5년, 10년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도움도 주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통계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와 어떤 사회의 가교 역할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네,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정재영 교수님, 주영근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비단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는지 정말 영리한 선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뷰리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굿 초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 속 다윗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뷰리지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주하나는 항상 좋은 말만 하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종교계에서 조금 이용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교단법을 제정하는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라고 얘기하면 너 차별한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근본 가치를 잘 지키는 기독교는 특정 이념이나 정당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을 때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